이번 시간은 11번째 11강입니다. 중요한 논점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논점들은 저희가 이제 설명을 됐고요. 이번 시간에 할 논점은 뭔가 하면은 이게 가등기 논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가등기 논점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등기법 3조에 보면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8가지로 명시를 해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8가지 권리에 대해서는 발생 변경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말소 또는 소멸에 대해서도 가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매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논점으로 대두가 되는 것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럼 잠깐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네. 경매에서 중요 논점으로 제기되는 게 두 가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등기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요것도 밑에도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같은 앞글자 똑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청구권, 그 다음에 가등기 이렇게 나오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원인이 매매 계약이라든가 대다수 매매 예약을 등기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등기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원인이 대물 반환 예약이죠. 대물 변제 예약이라든가 대물 반환 예약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보전자를 넣어가지고 보전 가등기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보전 가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어떤 것들이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매매 예약이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사람이 매도인이 제3자한테 등기를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이렇게 가등기를 해두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은 이중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중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찜을 해둔다. 이게 가등기가 되는 거죠. 가등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나면은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치는 거죠. 그래서 레파토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고, 가등기가 먼저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제3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나중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쳐버리면은 그 이후에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또는 줄여서 보전 가등기가 들어가면은 내가 찜을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가등기가 됐을 때 제3자 같은 경우는 그 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가 봐야 어차피 가등기권자가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쳐버리면은 그 사람은 소유권 상실하기 때문에 등기부를 떼보고 이미 선순위 보전 가등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물건을 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등기부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등기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치려는 게 목적입니다. 소유권 이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소유권 이전이고, 대신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같은 경우는 그 형식이 등기 원인이 매매 계약이라든가 매매 예약이라는 얘기죠. 근데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줄여서 담보 가등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금전 소비대차죠. 금전 소비대차, 돈을 빌려야 된다는 얘기죠. 돈을 빌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가등기를 친다는 얘기죠. 이게 담보 가등기죠. 가등기. 가등기를 채고 이 가등기의 등기 원인은 대물 반환 예약을 합니다. 대물 반환 예약.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있을 때 이게 A 거라 하고요. 그 다음에 B가 있을 때 B가 A한테 1억 원을 빌린다는 얘기죠. 아니 거꾸로 이거 그림을 A가 B한테 1억 원을 빌립니다. 그럼 B는 A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 나서 A 부동산 앞에 담보가등기를 치는 거죠. 담보가등기를 치고
대물 반환 이야기라는 계약서를 또 작성을 합니다. 뭔 말인가 하면은 1억 원을 빌려주고 만기 때 A가 B한테 1억 원을 못 갚으면은 A가 갖고 있는 이 아파트를 B 앞으로 번등기 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억 원을 빌려주고 만기 때 못 갚으면은 이 아파트를 B가 꿀꺽 가겠다. 이 얘기죠. 그죠? 대물 반환, 물건으로 돌려준다는 얘기죠. 다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으로 돈을 빌려주고 만기 때 A가 못 갚으면은 B가 A 앞으로 돼 있는 자기 명의의 가등기에 기해서 나중에 번등기 치겠다는 얘기죠. 이게 대물 반환 예약의 기초에서 담보 가등기가 들어간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아파트가 5억짜리 아파트라고 했을 때 1980년도 그 이전에 1980년도 이전에는 이렇게 담보 가등기를 쳤을 때 B가 A한테 1억 빌려주고 만기 때 A가 돈을 못 갚으면은 대물 반환 예약을 했으니까 물건으로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을 빌려줬는데 만기 때 못 갚으면은 이 5억짜리 아파트를 가등기에 기해서 B 앞으로 번등기 쳤다는 얘기죠. B는 완전히 폭리를 취하는 거죠. 폭리. 1억 빌려주고 5억짜리 아파트를 먹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폭리를 취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또 자살하는 분들이 많아서 1984년도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죠. 바로 이런 형태를 법적으로 규율하려고 하는 거죠. 1984년도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끔 법으로 강제를 해놨죠. 청산 절차라고 하는 것은 1억을 빌려주고 5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담보 가등기를 설정을 했을 때 나중에 변제기에 A가 B한테 1억 원을 못 갚으면은 이 차익이 5억짜리 아파트를 1억을 빌려줬으니까 차익이 4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B는 만기 때 A가 돈을 못 갚으면은 이 차익에 해당하는 4억 원을 B가 A한테 주고 이 아파트를 가등기에 기해서 자기 앞으로 번등기를 쳐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법적으로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끔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청산 절차를 거쳐서 차익에 해당하는 4억 원을 주고 A 앞으로 되어 있는 B의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 쳐서 B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이거는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죠. 이제는 폭리를 취할 수가 없으니까요.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귀속청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거치고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 치는 거. 이걸 귀속청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억이라는 그 차익이 있으면은 B가 A한테 4억 원을 주고 소유권을 갖고 오면 되는 건데 만약에 4억 원이라고 하는 청산금을 준비를 못하는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B는 A한테 1억 원 빌려줬는데 만기가 됐는데 A는 지금 못 갖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B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 7년이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4억 원을 줘야 되는데 4억 원이라는 돈이 B가 갑자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억 원이라는 청산금이 준비가 되면은 청산금 주고 소유권 취득하면 되는데 청산금이 없을 때는 B는 1억 원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뭐밖에 없습니까? 이 가등기를 쳐놨으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경매 집어넣는 거죠. 경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담보 가등기가 들어갔을 때 청산금이 없으면은 할 수 없이 B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1억 원은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담보가등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담보가등기에 의해서 경매에 집어넣는 거죠. 이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법 13조죠. 가담법 13조에 보면은 이렇게 가등기 담보가 되어 있는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는 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1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담보가등기는 그냥 저당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에 기해서 경매 집어넣었을 때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은 이건 임의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기초 지식을 복습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논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돼 있는데, 아까 그 프린트볼 보시면요. 맨 앞 페이지,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맨 밑에 등기부 현황에 보면은 2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2017년 7월 12일 이렇게 돼 있고, 최모 씨 돼 있고,
오른쪽에 기타 등기 사항란에 보면은 등기 원인이 뭡니까? 매매 예약이라고 돼 있죠. 매매 예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일 수도 있지만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담보 가등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등기부에 만약에 등기 원인란에 대물 반환 예약으로 돼 있고 앞에 담보 가등기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100% 담보 가등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등기 원인이 매매 예약이나 매매 계약으로 돼 있고 앞부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인지 아니면 뚜껑을 열어봤을 때 이게 담보 가등기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이게 담보 가등기를 쳐야 되는데 그게 번거롭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담보 가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친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3자인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경매로 넘어왔는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매매 예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고 등기부에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담보 가등기라고 찍혀 있으면은 그리고 등기 원인이 대물 반환 이야기면 의심할 이유 없이 그건 담보 가등기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담보 가등기는 경매 넘어갔을 때 저당권으로 본다니까 가담법 13조에 따라서 저당권처럼 그냥 분리분석하고서 이제 빚잔치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매매 예약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이 정말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그러니까 순위를 찜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아니면 혹시 담보 가등기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3자인 법원에서는 그거를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시간인가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조문에도 있었잖아요. 가담법 법조문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최고서를 발송한다는 얘기죠. 법원에서 최고장을 발송을 해가지고 이 최모 씨한테, 가등기권자인 최모 씨한테 네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돼 있는데 그게 정말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아니면 혹시 돈을 빌려주고 담보 가등기를 쳐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담보 가등기라고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거죠.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다든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프린트물에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마지막 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문건 처리 내역이 있고요. 그 밑에 하단부에 송달 내역이 있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경매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접수하는 겁니다. 법원에 접수. 법원에 접수된 그 날짜 순서에 따라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송달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이해관계인들한테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송달 내역을 보세요. 송달 내역에 위에서 밑으로 한 8번째 줄 내려오면은 2019년 11월 18일에 가등기권자 최모 씨한테 법원에서 최고서를 발송을 했죠. 이겁니다. 이 가등기권자인데 이 가등기권이 등기부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돼 있단 말이죠.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이고요. 그러니까 제3자인 법원에서 봤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정말로 그런지 아니면 혹시 담보 가등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금 최고서를 발송을 한 겁니다. 발표란 얘기죠. 네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라고 이제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는데 정말 네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맞아? 혹시 담보 가등기권자 아니야? 담보 가등기권자라고 한다면은 그걸 밝히고 소명을 하고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배당패에 넣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담보 가등기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서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았다. 담보 가등기라는 것을 답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원리원칙대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무 답변이 없을 때는 그냥 이걸로 간주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답변원서를 제출했나를 보죠. 법원에서 최고장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송달 내역에 위에서 한 7번째인가 8번째 보면은 2019년 11월 18일에 가등기권자 최모 씨한테 법원에서 최고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2019년 11월 18일이죠.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 문건 처리 내역을 보세요. 문건 처리 내역에 2019년 11월 18일 이후에 이 가등기권자인 최모 씨가
채권 계산서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런 기억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앞만 봐도 이 사람이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담보가등기권자라고 한다면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일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법원이 최고서를 발송을 했고 거기에서 답변한 기록이 없고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는 기록도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맞습니다. 자, 이제 그 논점이 하나 정리가 됐죠. 그죠? 예, 그게 하나의 논점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명확해졌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뒤집어서 이게 만약에 담보가등기라고 전제를 깔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최고장을 발송을 했을 때 이 최모 씨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고 담보가등기라는 것을 알렸다. 그럼 이거는 담보가등기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한번 공부하는 김에서 한번 전제를 깔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담보가등기가 됩니다. 그럼 이게 담보가등기라는 것이 밝혀졌다. 만약에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이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담보가등기라는 게 밝혀졌으면 말소기준권리가 이제는 뭐가 됩니까? 이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죠. 말소기준권리 암기하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말소기준권리 건, 저, 가, 압, 담, 경, 플러스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말소기준권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담보가등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후보들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거, 제일 날짜가 앞에 있는 거, 그게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데 이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아니라 만약에 담보가등기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는 말소기준권리가 이게 아니라 이게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담보가등기 날아가고 그 밑으로 다 날아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문제를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논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처분인데, 그 말씀 하나 더 드려야 되는구나. 말소기준권리가 요 가압류니까요. 한 번 더 복습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있고, 말소기준권리가 이 사건은 가압류잖아요.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인데, 지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가등기, 줄여서 보존가등기입니다. 보존가등기가 선순위로 있죠. 그 다음에 보존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있을 수도 있고요. 복습하는 겁니다. 담보가등기가 먼저 있을 수도 있고요. 담보가등기가 후순위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자, 이 논점을 한번 다루겠습니다. 만약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니까 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가등기는 지금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수. 프린트물 맨 앞장 보시겠습니까? 프린트물 맨 앞페이지 첫 장에 보면은 맨 밑에 등기부 현황이요. 맨 밑에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은 그 등기부 순위 2번 순위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최모 씨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매매 예약에 기초해서 한 거고요. 오른쪽에 소멸 여부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인수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인수. 예. 그래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같은 경우, 다른 말로 보존가등기. 보존가등기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는 것이죠. 떠나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야 되는 경우에 누가 입찰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누가 이걸 입찰 들어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계속 유찰되는 거죠. 안 팔리는 거죠, 물건이. 그런데 만약에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가등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말소가 되는 것이죠. 말소가 됩니다. 말소가 되는 거니까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권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자기는 지금 날아갈 판이잖아요. 후순위 가등기니까 날아갈 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위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대위 변제. 대신 선순위 권리에 그 빚을 대신 갚아야 대위 변제를 해야 자기가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 만약에 이 가등기가 이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고 말소기준권리 밑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으니까 이 가등기는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순위 권리에 해당하는 이 가압류 채권자, 만약에 딴 게 없다 치었을 때는 이 가압류 채권에 해당하는 그 채권 액수를 갖다가 대신 갚아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대의 변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대의 변제를 하면은 이 가압류 등기는 말소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익이 있던 가등기가 1순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후순위로 있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같은 경우는 말소되는 거니까 살아남고 싶으면은 선순위 권리를 대의 변제하는 거죠. 대신 빚을 갚아버리면은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담보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선순위로 담보가등기가 있거나 후순위로 담보가등기가 있을 때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는 전자에서 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배당받고 소멸합니다. 그죠? 이게 더 배당받고 소멸합니다.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선순위로 담보가등기가 돼 있다고 한다면 이 담보가등기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이 담보가등기 자체가 다른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선순위로 담보가등기가 있는 거니까요. 이 담보가등기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리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논점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논점이 나온 게 뭔가 하면은 여기 이제 가처분 사건입니다. 가처분. 이것도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선순위 가처분이 있고요. 선순위 가처분이 있고 후순위 가처분이 있을 때 일단 이 가처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분쟁이 벌어졌죠. 소송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처분 들어간 게 뭘 대상으로 가처분 들어갔습니까? 이 2번 최모 씨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등기부에 기재를 했는데 이 4번에 있는 주식회사 유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가등기가 가짜 같단 말이죠. 둘이 지금 짜고 치는 것 같단 말이죠. 이 소유권자가 2017년 6월 9일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지금 한 달 뒤인 7월 달에 최모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주식회사 유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이 짠 것 같단 말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등기 소유권 이전 이 최모 씨의 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대해서 이걸 말소해 달라고 가처분이 들어간 겁니다. 채권자 취소권에 기초했으니까 지금 사회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프린트물 보세요. 맨 첫 페이지. 예, 첫 페이지 보시면요. 맨 밑에 등기부 현황이 있죠. 1번에 소유권 이전, 주식회사 경선 이렇게 돼 있고요. 2번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최모 씨 앞으로 3번에 가압류 3번에 가압류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주식회사 유언이 이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경선한테 돈을 빌려준 거 있는데 돈을 지금 못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언이 채권자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기 때 주식회사 경선이 주식회사 유언한테 돈을 안 갚으니까 열받겠죠. 그러니까 소송을 어차피 지금 제기할 건데 가압류를 먼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단 가압류 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세요. 4번에 그 이제 최모 씨의 그 가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오른쪽에 보세요. 채권자 취소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 인수라고 빨간 글씨로 돼 있죠. 넘어가 봅니다. 이전 청구권 가처분 그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말소 청구권 이렇게 돼 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카단 508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소송 싸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소송 싸움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처분의 대상이 뭔가를 봐야 되죠. 가처분의 대상을 등기부를 보면은 이 최모 씨 앞으로 된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사회행위로 인한, 다시 말해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회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등기를 말소시켜라 이런 얘기죠. 이 가등기 자체가 둘이 짠 것 같으니까, 둘이 짜고 가등기를 친 것 같으니까 이 가등기를 말소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들어갔고, 이것이 일단 받아들여져서 등기부에 기재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안 소송은 지금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그럼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법적 지위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소송 중인데 주식회사의 유언이 성소할 수도 있고 폐소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그럼 주식회사 유언이 내가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았다.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봤을 때 주식회사 유언이 폐소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가등기가 아니라 다른 가등기라고 했을 때요.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주식회사 유언이 폐소를 하면은 이 가등기는 살아남지 않습니까? 이 가등기는 살아남고 입찰 들어간 낙찰자 입장에서는 여기 말소 기준 권리 이 자리로 낙찰자 A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물건은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가처분에 있어서 이제 만약에 주식회사 유언이 폐소를 해버리면은 이 가등기는 살아남지 않습니까? 이 가등기는 살아남고 내가 이걸 낙찰받았을 때 나라는 사람은 이 말소 기준 권리 자리로 내가 A라는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A는 위에 있는 거는 다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 가등기를 따놔야 됩니다. 이 가등기를 따놔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낙찰 대금을 지불하고 낙찰받았다 할지라도 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게서 번등기 치면은 소유권은 가등기권자로 소유권이 귀속되고 나의 소유권은 등기 공무원이 직권 말소하는 거니까 돈은 돈대로 내고 나는 소유권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건이 아니다. 만약에 위에 가등기가 없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말소 기준 권리 밑에 후순위 가처분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가처분권자가 패소하면은 나는 괜찮은 겁니다. 나는 여기서 이제 입찰 들어가는 낙찰자 입장입니다. 나는 여기 들어갔는데 위에는 뭐 딴 게 없고 밑에만 가처분이 있을 때 이 가처분 제기한 사람이 패소를 당하면은 나는 괜찮은 거예요. 권리 변동에 아무 변동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 유언이 만약에 성소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문제 10이 제기한 게 이 가처분이라는 게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지금 소송을 들어간 건데, 주식회사 유언이 성소했다는 얘기는 이 가등기는 말소가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러면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오히려. 좋은 겁니다. 예. 이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가 말소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선순위로 가처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후순위 가처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가처분 등기를 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가처분권자가 성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소송 진행 도중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았을 때 나중에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나의 법적 지위는, 나는 소유권 다시 뺏길 수도 있는 겁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나의 법적 지위는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좋아할 건 아니죠. 낙찰 대금을 완납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나의 법적 지위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소유권 다시 뺏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가처분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결과는 뭐 나중에 나오겠죠. 그런데 후순위 가처분,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인수하지 않습니다. 후순위 가처분이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예외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해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가처분. 두 번째 건물 철거 가처분. 건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 이런 것들은 후순위 가처분이라 할지라도 낙찰자가 예외적으로 두 가지는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 후순위 가처분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가처분이 들어가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을 때, 소송 진행 중인 물건을 내가 낙찰받았다. 워낙 물건이 좋아서 내가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야 됩니까? 결과가. 가처분권자가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가처분권자가 패소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패소.
가처분권자가 패소하면은 나는 나의 권리를 그대로 보장받는 건데, 가처분 제기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소송에서 만약에 승소를 해버리면은 나는 소유권을 뺏깁니다. 소유권에 관련 가처분에 들어갔다가 낙찰받아서 좋아하다가 이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은 나는 소유권 뺏깁니다. 건물 철거도 마찬가지죠.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낙찰을 받았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건물 철거 가처분이 들어가 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패소하면 다행인데 이 사람이 승소해버리면은 나는 건물 헐어야 되죠. 건물을 낙찰받아야 되는데 그 건물 헐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뭐 한 사건을 봤는데요. 또 이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건물인데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인데 이게 유찰되고 해서 78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억짜리 건물이 왜 780만 원까지 떨어졌겠습니까? 이게 건물 철거 가처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등기부를 떼보니까.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이에요. 그래도 상관없죠. 건물 철거 가처분 같은 경우는 후순위 가처분을 할지라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앞에 사람들은 몇 번 이게 유찰되고 어떤 사람은 낙찰받았는데 잔금 미납을 했어요. 잔금 미납. 포기한 거죠. 왜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이 가처분이 이렇게 건물 철거 가처분이 들어가 있는데도 용감하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것을 낙찰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죠. 잔금 납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대금 그러니까 이제 입찰보증금 10%나 이게 재매각으로 나왔으면 20%가 되는 거죠. 입찰보증금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낙찰받아가지고 소유권 취득해봐야 나중에 여기서 건물철거 가처분권자가 승소해버리면 건물 헐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유찰되고 또 낙찰된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잔금 납부를 안 했어요. 이게 몇 번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좀 들어가신 분들이죠. 그래서 700만 원, 780만 원까지 내려갔는데 이 780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이 가베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더라고요.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까지 했어요. 잔금 납부까지. 780만 원까지 들어갔으니까 입찰 보증금은 뭐 10%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물론 이제 재매각으로 중간에 물건이 나왔으니까 입찰 보증금이 20%가 됐겠죠. 그럼 10%가 180이니까 아니죠. 78만 원이죠. 그러니까 20% 내야 되니까 273, 150 얼마 냈네. 156만 원 같네요. 156만 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 받았죠. 그럼 잔금이 얼마입니까? 한 500 얼마가 되잖아요. 그죠? 500만 원까지 냈더라고요.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용감하신 분이다. 후순위로 말소 기준으로 후순위로 건물 철거 가처분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셨는가? 근데 나중에 이제 소송 결과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낙찰받고 나서 소송 결과가 나중에 나왔는데 이 건물 철거 가처분 소송 제기하신 이 가처분권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토탈에서 780만 원에 뭐 780만 원 정도의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았다가 결과적으로 건물 흘렀죠, 그죠? 네. 780만 원 날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건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자, 이 사건은 뭐 처음에 간단해 보이지만은 뜯어보면은 뭐 배당까지 포함을 해서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제가 설명드릴 논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이 정도 설명으로 그러니까 권리 분석은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1강은 여기까지 하고 이 사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